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그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뒤 불거진 중일 갈등이 일본의 대만 인근 미사일 배치 계획을 둘러싼 충돌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로 악화하는 양국 관계로 이 동북아시아를 둘러싸고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 수혜를 얻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두 나라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경우에 불똥이 우리나라까지 번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일 간의 정치적 갈등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이란 비전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중국의 우한 등 자율주행차 선도국과 같이 도시 전체가 실증 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 세계 자율주행차 산업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잠시 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볼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스피가 확실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오늘은 용두사미가 아니었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2.67% 상승해서요. 3,900선을 단숨에 회복한 건 물론이고요. 3,960선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2.49% 상승하며 877.32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 기관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네. 외국인도 동반 매수를 하면서 두 주체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사실 간밤 미장에서부터 투자 심리가 확연히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일단 미국 안에서도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연히 살아났고요. 또 지금 구글 알파벳을 중심으로 해서 AI에 대한 투심이 다시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가 이제 국내 장으로 옮겨왔고요. 오늘은 환율 부담도 좀 덜어냈습니다. 어제 국민연금과의 협의체가 가동된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극 대처하겠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오전 한때는 환율이 1,450원대까지 좀 훅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에서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부분 빨간불을 켜면서 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도 더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대 강세로 마치면서 확실히 살아난 AI 투심을 반영을 했고요. 하이닉스가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조금 그 상승률이 좀 미진합니다. 네. 이걸 이제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독점력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그 파트너사인 하이닉스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자동차주 현대차와 기아도 상승을 했고요.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업종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입장을 밝힌 거죠? 일단 이번 기자회견이 되게 이례적입니다. 이게 그 경제부총리가 외환시장을 갖고선 이것만 가지고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도 되게 이례적인데 하루 전에 이것도 잡혔어요. 그만큼 긴급하다는 거죠. 우리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크다는 얘기도 되겠죠. 구 부총리는 먼저 원화가 다른 통화에 비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만약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적극적인 시장 개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아울러서 국민연금과 구성한 협의체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기금을 환율 방어에 투입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네. 시장에서는 협의체가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을 위한 소방수로 투입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해석들이 나왔고 그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커졌거든요. 이런 시장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협의체에 국민연금이 참여한 배경은 뭔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뉴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지키면서도 외환 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이 협의체 안에서 개시했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하는 걸 보면 일단 국민연금 기금 자체가 워낙 세계적으로도 큰 규모, 막대한 규모지 않습니까? 세계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인데다가 그 지금 자금은 국내 총생산 우리 GDP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죠. 그리고 해외 자산에도 투자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하나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해외 투자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 수요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어느 시점에 만약에 이런 달러 자산들을 매각해서 원화로 바꿔야 되는 이런 시점이 되면 반대로 또 환율 하락에도 긴급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환율의 상방 압력, 네. 하방 압력들을 이 국민연금 기금이 자산을 이제 처분하는 과정에서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방향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자 협의체를 통해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로드맵을 내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안정적 연금 지급이 가능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환율이 얼마라고요? 오늘 마감가는 막판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 1,469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네. 지금 환율 수준이 너무 비싼 수준이잖아요. 오늘 그나마 조금 시장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좀 떨어진 거긴 한데 지금 오늘 은행 고시환율 보니까 네. 현찰로 달러를 사면 1,490원이고요. 네. 오늘 그나마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고 일선 은행 영업점에서는 이제 일종의 가산 금리도 붙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1,500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공항은 더 비싸죠. 네. 공항은 이제 24시간 365일로 환전 영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의 그 부가금리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530원대까지도 올랐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체감 환율이 1,500원을 이미 넘났다. 이렇게 고환율이 심해지다 보니까 지금 난리들이에요. 뭐 해외에 가시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유학생 자녀를 두셨거나 그렇죠. 주재원이라든가. 주재원들 네. 이런 분들은 매우 심한 환율 압박이 가해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환전 규모도 크죠. 지속적으로 또 환전을 해야 되는 수요도 있는 거죠. 특히 주재원의 경우에는 체류비와 이제 급여를 따로 받는데 체류비는 달러로 받더라도 사실 급여는 원화로 받게 되니까 네, 네. 월급을 이제 달러로 환전할 때 이렇게 고환율 부담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런 고환율 상황이 자산 지금 이 투자 자산 시장에도 좀 변화를 주는 게 달러 예금도 요즘에 갑자기 또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그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달러로 또 보험료 나중에 받는 달러 보험도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정부가 석유화학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이제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첫 구조조정안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중국발 공급 과잉 영향으로 인해서 업계 전체가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았고 이건 뭐 주지로 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8월이었죠. 정부가 10개 주요 석유 회사들과 협약을 맺었고 그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이제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연말까지 각자 사업 재편, 구조 조정안을 내라. 그러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세제나 금융, R&D, 뭐 규제 완화 같은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하겠다. 이제 이런 방침이었거든요. 네, 네. 다만 이제 구조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자율적인 구조 조정안이 이번에 처음 1호로 나오게 된 거죠. 사업 재편 계획의 기치를 둔 곳은 롯데케미칼이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이제 충남 대산에 위치한 석유화학 단지 내에 이 나프타 분해 설비 NCC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고요. 이 사업을 분할한 뒤에 HD 현대케미칼과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롯데케미칼과 HD 현대케미칼은 각각 NCC 공장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결국에는 제살 깎아 먹기 경쟁이 되기 때문에 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빅딜에 나서게 된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 석유화학업계 1호 빅딜이 탄생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생산량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석유화학 단지 내의 에틸레 생산 규모가 연간 195만 톤에서 85만 톤으로 축소가 돼서 정부가 자율협약 맺으면서 감축 목표치로 제시했던 거에 3분의 1가량이 달성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 출산율이 좀 반등했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 올해 태어난 아기 수가 19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반가운 소식이죠. 확연히 이 출생 관련된 지표들이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19만 1,040명.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400여 명이 더 늘면서요. 이 증가폭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네. 9월 출생아 수도 22,369명, 작년 같은 달보다 1,780명, 8.6%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로써 출생아 수는 작년 7월부터 해서 15개월째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이런 출생아 증가 수, 또 혼인 건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올해 태어나게 된 이제 출생아 수가 작년 그 출생아 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9월 합계 출산율을 보면 0.85명, 작년 동월보다 0.06명 늘었고요. 이 합계 출산율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81명, 0.04명 더 증가를 했습니다. 출산의 선행 지표격이 이제 결혼이잖아요. 결혼도 작년 4월부터 지금 18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혼인 건수는 18,400여 건으로 집계돼서 네. 작년 동월보다 3천여 건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큰 그렇군요. 폭으로 증가해서 네. 증가폭, 증가율 모두 9월 기준 역대 1위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나카이치 총리의 그 타이완 유사시 개입 관련 발언으로 지금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두 나라가 타이완 인근에 그 미사일 배치를 놓고서 신경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더욱 심화되고 있는 중일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좀 알아보고요. 두 나라 간의 갈등이 무역이라든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이 시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최근 중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실 텐데 이번에 그 중일 갈등이 불거지게 된 어떤 계기가 일단 그 이제 일본의 그 나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발언부터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 11월 7일에 네.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존립 네. 위기 사태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그게 이제 자위대가 직접 그 유사시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존립 위기 사태일 경우에 일본이 2015년 아베 정권 당시에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네. 해석을 그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동맹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 네. 우리가 공격을 받은 것과 같은 이치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반격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네. 만일에 중국과 대만이 그러니까 유사시 발생을 할 경우에 네. 미군이 개입을 할 경우 네. 이제 미군이 공격을 받게 되면 네. 일본이 공격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해야 돼. 이 상황에 해당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 보니 중국에서 이건 건드릴 수 없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마치 네. 우리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대만 문제에 대해서 제3국인 일본의 발언이 중국을 아프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사단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해석이 그렇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러 할 때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다카이치 사나 일본 총리는 뭐라고 했어요? 대만 유사 상황과 관련해서 네, 중국이 전함을 동원해서 무력 행사를 할 경우에 네, 일본 자국의 생존과 안전이 위협받는 존립 위기 사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전함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데 네. 이런 이제 가정을 했다라는 것이 중국에게 있어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불편한 상황에 직면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요. 그리고 또 그거가 이제 중일 갈등의 이제 어떤 단초 이번에 네. 그게 됐고요. 또 하나는 대만 인근에 그 일본 미사일을 배치하는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네네. 또 지금 갈등이 격화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것도 좀 짚어주세요.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지금 누구죠? 고이즈미 신지로가 고이즈미 신지로. 네, 원래 이제 농림수산성인데 일본 방위상 아니에요? 네, 농림수산성이었다가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면서 네. 방위상으로 바뀌었죠. 일본은 네. 어떻게 그게 그렇게 쉽게 전환이 되는지 방위상이면 모르겠는데 우리 같으면 국방장관 국방장관에 같은 거죠? 해당하는데 네. 일본의 최서단에 있는 그 이시가키 섬 네. 그리고 또 요나구니 섬을 이제 시찰을 했었는데요. 일본의 제일 서쪽에. 그렇죠. 네. 그게 이게 한 타이완에서 한 110km 정도 떨어져 있고 네. 센가쿠 열도보다 더 이제 가까운 곳입니다. 네. 여기 뭐 한 2천여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섬인데 네. 여기를 시찰을 했다라는 것은 2016년서부터 육상 자위대가 지금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미 레이더 감시기는 이제 원래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간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그 지대공 미사일을 이제 배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이즈미 방위상이 이시가키 섬에 갔다고요. 예, 이시가키 섬과 네. 또 더 밑에 있는 이제 요나구니 요나구니 섬. 섬을 네.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 둘 이제 다, 예.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를 하는데 네. 원래 이제 일본은 전수 방위만 가능하기 때문에 네. 공대지 미사일은 불가하고요. 네. 네. 이제 지대공 미사일은 땅에서 가능한데 위로 쏘는 게 그렇죠. 지대공이죠. 그것을 배치를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섬을 이제 간 건데 네. 원래 지금 불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 원래 불씨가 고이즈미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완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일본이 지금 네. 이제 11월 7일 이후에 네, 네, 지금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방위상이 네. 여기를 방문했다라는 것은 더 불씨를 더 크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애초에 지금 있겠죠. 말씀하신 이시가키 섬하고 요나구니 섬에는 자위대 기지가 원래 있다면서요. 그렇죠. 원래 예. 있었죠. 예, 있는데 이번에 가서 예. 이제 미사일을 지대공 미사일을 이제 배치할 발책할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는 거기 거죠.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 가기 전에 인터뷰도 제가 봤는데 네.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듯이 마치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이 지금 현재의 이 불씨를 가라앉힐 생각보다 네. 오히려 지금 일본 국내 정치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하. 생각도 좀 들게 일단 되더라고요. 섬 자체 안전 보장과 일본이 공격받을 가능성을 경감시킨다는 이유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중국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한일령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뭐 일본 유학 가는 것도 좀 자제하게 하고 관광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홋카이도산의 가리비 수입을 금지하겠다. 또 아우모리에서 나오는 사과? 아니요, 사과가 아니고 해삼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아오리라고 지금 착각했어요. 네. 아우모리라는 네, 그 해삼. 현에 해삼도 이제 수입을 이제 금지하게 됐는데 네. 이건 상당히 이제 그 타격을 정확하게 이제 한 거죠. 왜냐면은 그 아우모리나 홋카이도는 이 해산물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어업 종사자들이 많이 네. 있고 중국이 이제서야 이제 수입을 재개를 해서 준비를 했는데 네. 어업의 경우에는 수입이 중단이 될 경우에 이게 저장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네. 결국 해산물은 썩게 되잖아요. 네. 그 지역에 이제 타격을 많이 가게 되는데 즉각적인 타격을 주겠네요. 그렇죠. 네. 중국 입장에서는 왜 그럼 이 특정한 해산물을 이렇게 공격을 하냐면 자민당의 기반은 결국 이제 농업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수입 금지와 또 자민당 지지 기반을 한 번에 이렇게 이제 뭐 일타 이피 뭐 이런 이제 그 생각으로 이제 제재를 가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역 긴장을 조성하고
군사적 대립 조장하는 것이고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중국은 파악하고 있고 예, 즉시 그렇죠. 이제 보복에 가까운 예. 거를 앞으로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렇죠. 거죠.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본에서도 염려하는 것은 이제 히토류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히토류 네. 수입을 금지할까봐. 네, 예. 네, 그 얘기 조금 이따 좀 더 여쭤보고요. 지금 이 상황이요. 지금 이제 대만 유사시의 자위대 개입 발언과 지금 이 두 섬에다가 어떤 지대공이든 뭐든 중거리 미사일을 이제 배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국을 자극시키고 있는데 특히 중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키나와 문제까지 또 거론을 하고 나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키나와는 또 왜 갑자기 나오는 건지 예. 역사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이제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곳은 네. 이제 우리와는 이제 독도 문제, 네. 또 러시아와는 북방 쿠릴 열도 4개 열도 섬 문제, 네. 중국과는 센카쿠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센카쿠가 오키나와 현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오키나와라는 곳은 중국과 일본에 조공을 바치던 독립 국가였어요. 근데 여기를 1879년에 일본이 이제 흡수를 강제 병합을 했던 거였었죠. 그러니까 ryukyu가 오키나와의 옛 이름인데 맞습니다. 거기를 침략해서 합병해서 예, 병합을 해서 오키나와 현으로 강제 원래 개칭한 이제 거죠. 가고시마 현으로 편입을 예, 예. 했었는데 네.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 해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면서 대만은 이제 일본이 점령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 오키나와 현의 네. 센카쿠 열도를 편입을 해서 예, 예. 현으로 승격을 시킨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센카쿠 열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패전한 후에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미국과 체결한 1951년에 독립이 네네. 되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일본에서부터 독립되지 않은 곳이 오키나와 현이에요. 네. 그것을 1972년에 미군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을 했을 때에 이 센카쿠 열도를 같이 오키나와 현으로 같이 해서 일본에 반환을 했던 거였었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가슴 아픈 곳인데 그곳에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군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네. 오키나와 현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네. 이 오키나와 현으로부터 1000km 이내에 한국, 중국, 북한, 대만, 필리핀 네.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대만과 유사시 또 한반도 유사시에는 괌으로부터 출격하는 것보다 오키나와에서 출격하는 게 훨씬 빠르다 보니 예. 이곳이 과연 진짜 국제적으로 일본의 영토인가 이 문제를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거론하면서 그렇죠. 거론하면서 한국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것을 중국 외교부에서 좀 이렇게 좀 한국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하나의 이제 작전일까 뭐 이렇게 이제 했던 부분이 기분 있었죠. 나쁘니까 이제 오키나와의 역사성까지 들먹이면서 예. 수면 위로 올려놓는 거군요. 그렇죠. 이래저래 지금 갈등 양상이 예.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확산되고 맞습니다. 있다 그런 생각이 예. 드는데 그럼 일본 내 반응은 어떤 거예요, 교수님? 일본 내에서는 지금 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빨리 이 수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일본의 외교부에 근무하던 전임 이제 외교관들이나 또 일본 내 야당에서는 빨리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카이치가 너무 가볍게 이야기를 해서 백해무익하다. 오로지 그중에서 한 가지 유익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을 알게 된 것 하나 빼고는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이제 텔레비에서도 출연해서 패널로 그러지 이렇게 않아도 알 수 이야기하는 있었을 거니까요. 어쨌든 간에. 네. 그런데 예. 대부분은 예. 지금 현재 다카이치의 지지율이 한 70% 전후지 않습니까? 물론 이분들이 다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대부분의 언론이라든가 네티즌들은 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굴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주 이유예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총리가 된 지 한 달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상황에서 발언 하나로 가지고 이거를 철회하거나 또는 사과를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자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극우적인 성향의 정책일 수도 있지만 일단 첫 번째는 비핵 3원칙에 대해서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비핵 3원칙 원칙도 그렇고요. 국방력 강화하는 거 그리고 일본의 이제 스파이 방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타겟이 거의 대부분 중국이라고 보면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만일에 이게 여기서 철회하거나 철회가 이럴 되면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나머지 넘어가기가 것들은 다 추진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태여서
지금은 이제 처리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죠. 그럼 다카이치 총리를 지금 지지하는 거예요, 여론은요?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한 60여%는 이제 다카이치가 처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여론 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 아까 당장 가리비 해산 문제도 있지만 네. 그거뿐만 아니라 더 큰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 제재 내지는 보복을 이제 중국이 일본에게 가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지금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당장 그렇죠. 한일영까지도 맞습니다. 하고 유학 여행 못 가게 하고 또 뭐 예.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뭐 여행도 못 가게 하죠. 일본에 유학 가는 것도 자제하게 하죠.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사이익을 뭐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고 뭐 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일본 전체 경제에 이렇게 뭐 일본 GDP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관광이야 뭐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뭐 유학이야 뭐 일부 대학에서 수업료 좀 줄어드는 정도 요 정도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향후에 발생할 네. 어떤 경제적인 조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경제에 조금 더 타격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까 그 히토류 잠깐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제 일단 일본 정부가 우려하는 거는 히토류 카드를 꺼내 들지 않을지 이거일 것 네. 같긴 한데 이 일본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줘요? 만약에 중국 정부가 히토류 수출 제재 카드를 꺼낸다면은요? 예전에 한번 경험이 있었던 것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2010년도에 그 센가쿠 열도에 일본에서 조업하던 선장을 일본이 이제 체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중국이 중국민이니까 풀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본이 재판에 넘겼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이제 제재를 했죠. 그래서 당시에 칸나우토 총리 당시에 풀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굴욕 외교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다 보니 네.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네. 우리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당시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도 염려하는 것은 히토류에 이제 중국이 수출을 금지할 때에 네. 일본이 받는 타격인데 네. 그것은 중국이 쉽게 이렇게 카드를 내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이 2010년도에 그 90% 넘는 히토류를 향후에 이게 글로벌 공급망을 좀 이렇게 어수선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바구니 하나에 계란을 다 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서 지금 한 60%까지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는 상황에서 중국이 다시 히토류 카드를 내민다? 네. 그럼 그거는 다른 국가들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괜히 중국하고 이런 그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경우에 안 되겠다. 그럼 우리도 중국으로부터 조금 더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가야겠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중국은 이제 염려를 하고 있어서 이건 이제 쉽게 꺼내지를 못하죠. 쉽게 꺼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네. 타격은 적잖게 줄 것 같긴 그렇죠. 한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전에 네. 일본 내에 제조업 분야에 많은 공장들이 지금 중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공장들에 대해서 뭐 환경 문제나 세금 문제나 이런 걸로 이제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죠. 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이런 틈바구니에서 혹시 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네.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미소를 짓기에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당연히 지금 당장 뭐 일본으로의 여행 금지가 되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으로 여행 가기 좀 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되고 뭐 이런 좀 반사이익도 있고 또 하나는 히토류가 만일에 중국이 최종 카드로 내밀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익은 우리가 있죠. 왜냐하면 첨단 제품, 첨단 산업의 경우에는 그 시기를 잘 타지 못할 경우에 확실히 이제 이 갭이 크게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첨단 산업이나 제조업에서 우리가 좀 앞서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대신 이제 중국은 그렇다고 히토류 안 팔게 되면 중국의 히토류 산업도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 가격의 영향이 한국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올 이제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부지리로 또는 반사이익으로 가져올 수는 있다고 하겠지만 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계산을 하고 네, 해서 네.
얼굴에 표정 없이 네. 좀 지금 현재로는 좀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가장 얘기할 수가 최근에 있겠습니다.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65%고 네. 이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총리가 발언한 데 대해서 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0%니까 네. 또 절반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거나 이렇게 다카이치 총리가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요, 교수님? 다카이 지금 현재 자민당이 사실 다카이치는 어느 날 갑자기 뭐 좀 사실 총리가 되는 그 전 과정이 좀 힘들었었잖아요. 소수 여당의 입장에서 네, 네. 지금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신회를 이제 연립 여당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사실 네. 그 전에 연립 여당이었던 공명당의 경우에는 자민당을 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민당이 너무 극우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 이제 견제를 했는데 지금 이제 공명당이 탈퇴를 하고 유신회가 들어가다 보니 네. 유신회는 지금 현재 자민당보다 조금 더 우쪽으로 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다카이치가 네. 약간 업된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원래 일본 스타일은 네. 혼내와 다테마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겉에서 표현하는 그렇죠. 것과 저속 깊은 마음이 그렇죠. 다르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 일본 어떤 총리들도 네. 혼내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네. 이 다카이치 경우에는 총리된 지 한 달밖에 안 직설적인 됐는데 이걸 직설적으로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도 보세요. 방방 뜨고 뭐 이런 모습들 우리 대통령 만났을 때도 경제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좀 일본 스타일에서는 약간 좀 벗어난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현재 그런 상황에서 이 유신회의 그런 상황에서 다카이치가 내가 이 정도 해도 괜찮아 이런 이제 분위기에 좀 이렇게 좀 업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어쨌거나 이제 이 중일 갈등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또 통화를 했다고 또 보도된 거를 보면은 뭔가 좀 중재 트럼프 대통령이 나선 건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게 장기화되거나 심각해질 가능성은 좀 낮아지는 건가 이제 이런 좀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교수님 이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어제였었죠. 뭐 그 시진핑하고도 통화를 하고 통화한 후에 다카이치 총리하고도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현재 엎질러지기 전에 중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단이 나질 않았을 텐데.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서운한 감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내년 4월달에 중국을 가고 또 시진핑 주석도 미국에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본 내에서는 좀 약간 원이 벙벙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오늘 다카이치 총리에게 기자들에게 어떤 대화를 했냐 트럼프 대통령과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기본적인 얘기 외에는 깊은 얘기에 대해서는 발언을 안 했다라는 것을 보면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다카이치 총리에게 어느 정도 자제하라는 이야기는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의 뭐 지금 뭐 처리하거나 이런 것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친중적인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루트 외에 비공식 루트로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좀 협의할 만한 그런 루트가 없다 보니 네. 제3자인 미국이 좀 개입하는 부분으로 해서 좀 해결의 방안을 찾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이 외교적, 정치적 이런 문제와 좀 따로 생각해서 완전히 별개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중일 간의 갈등 관계 속에서 이런 걸 좀 우리가 잘 활용한다 그럴까요? 우리의 입장을 잘 네. 가져가면은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안미 경중이라는 얘기 나왔었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근데 결국 사드 배출로 인해서 이게 약간 무너졌잖아요. 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안미 경일이라는 얘기도 잠깐 나왔었어요. 근데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수출 규제, 뭐 폴리미드 불화수소, 레지스트 이런 수출 규제를 통해서 이것도 역시 아니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안미 경미까지 이제 왔지 네. 않습니까? 근데 미국 역시 관세로 우리나라에 이제 좀 불편한 관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역시 교과서적인 얘기이지만 안미 경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안미 경세. 세. 네. 그런 좀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실용 외교가 네. 좀 제대로 펼쳐지는 그런 방안으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40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논의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예, 어제도 경제장관 회의에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제 많은 규제를 완화하고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전환의 물결이 사실 빠르게 시작되는 분야가 이 모빌리티이기도 합니다. 변화의 압력이 강한 만큼 갈등이 또 심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앱 기반의 이 모바일 플랫폼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제 우버와 택시 업계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서비스 간의 갈등들이 많았던 것도 또 모빌리티 분야입니다. 우리 코너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계속해서 미국,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그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자가용 자동차의 자율주행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단계에서는 상용 자동차부터 자율주행 기술 도입이 이루어질 텐데요. 택시가 대표적일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 관련 논의들이 비교적 활발해지고 있고 연말 시점인 만큼 자율주행 택시, 로봇택시 현 주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기술의 시작은 택시에서 시작될 걸로 다들 보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무인차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언제 어디서나 작동하는 그런 차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에는 자율주행차가 일반 자동차랑 유사한 형태일 거라는 첫 번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네. 자가용처럼 구매할 거라는 생각, 그리고 모든 도로에서 작동이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예상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자율주행차가 구현되는 시점에서는 이 세 가지 전제가 모두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국가에서 현재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 차량들은 기존 자동차를 개조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의 차량 형태가 그대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어쩌면 미래의 자율주행차는 운전자만 없는 게 아니라 뭐 스티어링 휠이나 페달조차도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네. 모양과 크기가 다양할 수도 있는데요. 6명이나 8명을 태울 수 있는 이 팟 형태, 그러니까 조그마한 버스 형태인 거죠. 이게 가장 효율적인 설계로 판명될 수도 있고요. 예. 이런 팟은 모든 곳에서 운행되기보다는 지리적으로 제한되거나 정밀하게 지도화된 도심 지역에서 운행될 수도 있습니다. 네. 게다가 중요한 건 소유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승차 호출 앱으로 불러 쓰는 공유형 로봇택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히나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 자율주행차는 우리 집에 있는 소유형이 아니라 공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존도 로봇택시를 개발 중인데요. 스타트업인 죽스입니다. 네. 2020년에 12억 달러를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요. 아마존이. 네. 지난 1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앞뒤 형태가 똑같고 8명 정도 탑승이 가능한 팟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무언가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어쨌든 공유형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건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거두절미하고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이제 중간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료를 사용하는 최종재에 해당하는 자동차나 서비스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현 단계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그 자체로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율주행 기술을 로봇택시로 처음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이라도 돈을 버니까요. 게다가 택시는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네. 실제 자율주행도 특정 구역에서만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된 환경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가만 보면 미국에서 로봇택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지역들은 대개 기후가 아주 온화한 지역들입니다. 변동이 없는 지역들이에요. 네. 이게 비나 눈에는 아직은 자율주행 기술이 대처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보니까 기후가 온난한 지역에서 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센서가 이제 무엇보다 센서 비용이 가장 문제인데요. 센서가 그 센서를 탑재한 차량보다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사용되면서 이 수익을 창출하는 공용 로보택시가 기술 활용의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군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로보택시 출시 지역이 미국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건 이제 무엇보다 그 서비스 완성도, 그러니까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 텐데요. 특히 구글의 웨이모가 도시별 출시 속도를 엄청나게 높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우버 같은 전통적인 호출 서비스 기업들은 차량 호출 서비스의 한 50에서 70%까지가 인간 운전자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마치 사람만 없으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처럼 들리는데 실상은 이 웨이모를 포함한 모든 로보택시 서비스가 지금 사람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적자를 전혀 피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네. 웨이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글의 자회사로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외부 투자자에게 주식 공모를 해서 56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에 차량이 비싸기 때문인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값비싼 안전장치로 무장되어 있고 또 이 알고리즘 훈련을 위해서는 굉장히 비싼 AI 칩을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버가 운전자의 인건비 문제를 삼지만 사실 운전자는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관리나 정비 역할을 보통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자율주행차가 되면 청소나 뭐 기름 넣는 거나 정비 같은 모든 부분이 운영사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이 차량을 모니터링할 인간 감독관도 또 추가로 필요하고요. 그렇다 보면 자율주행차가 필요한 이유가 이 인건비 절감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가 되려면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그 효율성이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기술의 생산성을 쓰려면 네. 기술을 중심으로 모든 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시각으로는 자율주행이 그렇게 매력적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컨설팅 기업인 BCG에 따르면 네. 자율주행 차량이 그 마일당 한 7에서 9달러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전통적인 차량 호출은 마일당 한 2, 3달러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개인 차량은 1달러 정도고요. 또 경쟁사인 맥킨지는 마일당 2달러 미만으로 낮추는데 10년 넘게 걸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로보택시 회사들의 우선순위가 비용 절감에 있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기술 개발을 통해서 네.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서비스가 가능한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대한 노력은 한참 뒤에나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절감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뭐 일단 낮추긴 해야 되는데요. 가장 크게는 하드웨어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과 예. 센서 비용인데요. 구글의 웨이모 기준으로 지금 로보택시 한 대당 13만 달러에서 한 20만 달러 정도 추정을 합니다. 네. 차량은 제규어 아이페이스 모델이고요. 그런데 이제 더 줄이려면 센서 수를 확 줄여든, 그러니까 센서가 덜 달린 이제 어드밴스된 모델 구축이 필요한데 네.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대 아이오닉 5 차량을 중심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드웨어 가격 인하는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라이다 가격이 한때 10만 달러였는데 지금은 1,000달러 조금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서 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경제성은 매출을 높여도 달성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보택시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로보택시의 이 본포를 보면 모든 택시를 자율주행으로 바꾸는 것보다 자율주행 택시가 들어가는 지역을 넓히면서 대수는 조금 배치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차량의 가동률을 높이는 전략이거든요. 그래도 아직 이 현재의 비용 수준에서는 한계가 분명한 전략입니다. 네. 뭐 이 밖에는 이제 운영 비용을 좀 줄이는 건데요. 요즘에는 렌터카 회사인 에이비스 같은 곳과 운영 제휴를 맺어서 운영 관리 부분을 이제 분담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로보택시가 충분히 안전하다. 또 경제성이 확보된다. 그게 이제 증명이 되는 순간 수요는 정말 폭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선점하는지 그게 그렇죠. 관건이 되겠어요. 네, 이게 이제 주가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제 현재로서는 볼 수 있는 기업이 결국 미국하고 중국 기업들밖에 없어가지고요. 비교해 보면 이런 기업들 중에 하나가 되긴 할 겁니다. 근데 현재로는 논란의 여지 없이 적어도 미국에서는 웨이모가 선두주자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레벨 4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레벨 4로 하면 승인대 구역에서는 운전자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반면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테슬라는 레벨 2나 3 사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차 안에는 인간 감독자가 탑승해야 되고 안전도 웨이모가 훨씬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테슬라보다 훨씬 더 비싼 하드웨어로 차량을 무장시키고 있는데 13개의 카메라, 6개의 레이더, 4개의 라이다가 들어가 있는데 테슬라는 카메라가 오직 8개밖에 없는 거죠. 시장에서도 웨이모 손을 들어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I 칩을 판매하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다 보니까 누가 잘 나갈 건지를 점치고 있는데 네. 엔비디아도 이제 웨이모에 조금 더 승기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가 훨씬 더 저렴해질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 뭐 비즈니스 전략도 좀 다양화될 것 같고 각 기업들도 여기서 좀 노력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쟁도 많이 해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한 발 더 앞서서 보면 기술은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보면 그 다음부터는 비즈니스 전략 상용화일 텐데요. 네. 웨이모와 테슬라가 모두 자사 기술을 독점하는 형태인데 기술이 어느 정도 이상 완성되면 비즈니스 전략 차원에서는 조금 다른 방향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웨이모는 이제 구글의 자회사니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유사한 전략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다른 기업의 라이선스 방식으로 우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이제 테슬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아마존 자율주행 기업인 죽스도 이 소프트웨어만 분리해서 네. 아마존 분류 운영에 사용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네. 엔비디아의 지원을 받는 영국의 자율주행 스타트업 웨이브도 있는데요.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하드웨어는 개발하지 않고요. 소프트웨어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올해 닛산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도 지금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앞으로 뭐 자율주행 실증 도시 조성하겠다고 네. 구현철 부총리가 밝혔는데요. 맞습니다. 앞으로 규제에 대한 부분도 좀 풀어야 될 숙제고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사실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미국 사례를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규제 완화가 있어야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인데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모습 변화들을 조금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올해 3월에 안후이성에서 있었던 샤오미 SE7 차량 사고가 났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자율주행 레벨로는 2에서 2 플러스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완전 자율주행 정도로 믿고 타는 네.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기 탑승했던 사람들이 다 사망했죠. 맞습니다. 요 세 명이 모두 사망하고 요 네. 이미지가 이제 중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자율주행 기술에 찬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우려의 목소리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중국의 로보택시는 레벨 4 이상인데요. 이 중국 자동차는 레벨 2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대놓고 과대 광고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을 미국이 하고 4고 있습니다. 중국이 2란 말씀이셨나요? 중국이 2. 그렇죠. 웨이모는 4 정도인데요. 예. 중국의 자율주행은 2고 네. 중국의 로보택시는 4 정도 네, 제가 수준입니다.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마케팅을 조심하라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내부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우리가 이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건 아주 바람직하나 이런 그 민심들도 같이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자율주행 기술의 현주소 살펴봤고 앞으로의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간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이 자율주행 기술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경제성을 이유로 자율주행은 공유용 서비스로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보택시 이야기도 같이 나눠봤습니다. 기재부에서 발표한 거에도 보면 전방 위주로 담겨 있는데요. 이제 상생하겠다. 기존 택시 사업자의 상생을 고민하겠다라는 내용 담겨 있는데 이제 이런 기술적 트렌드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하기도 하고 자율주행 회계에서도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원천 기술 개발이 경쟁 단계에 들어설 수준까지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럼 우리 고유의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서비스의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하려면 네.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 택시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러한 기술이 필요한가부터 출발을 해야 많은 것들이 정합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마음 놓고 제도를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규제라는 거 온오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원칙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를 중심으로 네. 내용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의미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세세하게 개입하기보다 원칙 중심으로 크게 맞습니다.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맞습니다. 개입보다 원칙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시절 12시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과연 오늘의 급식은 뭘까 궁금해하며 달려나갔습니다.